네, 오늘은 반복 제어 구조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요. 반복 제어 구조는 어떤 조건을 주고 그 조건이 따라서 이제 우리가 반복하는 횟수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전체 이유라는 게 사실 반복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반복시키는 게 불가능하다면 프로그램 하는 게 별로 효용성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프로그램을 만들어 두는 게. 그래서 반복 구조란 동일 코드 블록의 반복 실행을 표현하는 구조다. 그래서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도 뭐 일반 프로그래밍 언어와 비슷한 그런 그 일반적인 제어 반복 구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파이썬에서 공부했던 while는 거의 똑같고요. 그 다음에 for loop이 있는데 for loop은 파이썬하고 좀 달라요. 파이썬이 좀 간결하면서 좀 발달된 구조이고요. 그 다음에 for loop은 자바의 for loop은 약간 재래식 구조예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하고요. 그래서 그냥 룹은 이미 여러분들이 룹 구조는 이미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제 오늘 좀 살펴볼 내용은 뭐냐하면 이제 룹을 설계할 때 반복 구조를 설계할 때 이제 다양한 패턴을 가지고 어떠한 경우에 특정 패턴을 이용하면 반복을 그 문제 푸는데 반복을 표현할 수 있는가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패턴들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다 이렇지는 않지만 대표적인 유형을 세 가지를 살펴보면 반복도 이미 프로그램 만들어 놓으면 이게 몇 번 반복할 것이다 하는 게 미리 딱 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반복 횟수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 그건 프로그램 실행할 때마다 항상 내가 정해준 횟수만큼만 반복하는 거죠. 그런 유형이 있고요. 또 어떤 유형의 반복은 전혀 반복 횟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예를 들면 사용자 입력에 따라서 반복 횟수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중간에 새로운 조건이 생겨서 어떤 임무를 완성했을 경우까지 계속 반복을 하다가 임무가 완료가 되면 바로 반복을 중단해야 되는 경우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반복 횟수를 미리 프로그램 해두더라도 언제 몇 번 반복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측하는 게 불가능해지죠. 그런 패턴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무작정 반복을 시켜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while loop는 파이썬하고 구조가 똑같습니다. while 키워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괄호 사이에 논리식이 들어가고요. 여기서 논리식은 우리가 if 선택 구조에서 본 논리식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이제 코드 블록이 있고요. 그 뭐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옆에 그 플로우 차트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논리식 2를 실행해서 그 결과가 true가 되면 S 블록을 실행하고 실행이 끝나면 다시 돌아가서 논리식을 또 실행하고요. 그 논리식 결과에 따라서 다시 S 블록을 실행할지 아니면은 그냥 빠져나갈지 그만할지 하는 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매번 실행할 때마다 논리식이 한 번씩 실행이 되죠. 그래서 S 블록을 실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게 논리식의 그때 논리식의 실행 결과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게 while loop죠. 그래서 while loop를 활용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반복 구조를 설계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전형적인 패턴이 이런 패턴이에요. 어떤 목표 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초기 값이 있고요. 그 일종의 카운터예요. 그래서 카운트를 두고 카운트가 목표치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반복한다 하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카운트를 0으로 초기 값을 주고 그 다음에 이 논리식은 그 카운트 값이 목표 값보다 작으면 이제 룹을 실행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코드 블록을 실행한 뒤에는 카운트 값을 1을 증가를 시켜요. 그러면 카운트 값이 목표치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침내 카운트가 일씩 증가하다가 n, 목표치인 n에 도달하게 되면 카운트 값과 n 값이 같아지니까 논리식이 폴스가 되죠. 그러면 이제 반복을 그만하고 중단하고 지나가죠. 이런 패턴인데요. 이런 경우는 몇 번 반복할지가 드러나요. 이 경우에 이 코드라고 해서 코미트되어 있는 부분, 이 몇 번 반복되겠어요? 몇 번? 해보면 되지. 0일 때 한 번. 그죠? 1일 때 한 번. 2일 때 한 번. 3일 때 한 번. 4일 때 한 번. 5일 때 한 번. 6일 때 한 번. 7일 때 한 번. 8일 때 한 번. 9일 때 한 번. 계속 하면은 수분 날 때까지 할 수 있는데. 며칠 정해놓지 않은 바람에 계속 해야 돼요. 그죠? 10일 때 한 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언제 끝나겠어요? 카운트 값이 n이 될 때 더 이상 안 하죠? 그러면 카운트가 n-1일 때까지 하겠죠? 따라서 0부터 시작해서 카운트가 n-1일 때까지 반복을 하니까 여기 코드가 몇 번 반복이 돼요? n번 반복이 되죠? 하늘이 쭉 나도 이 룹은 항상 n번 반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례를 볼까요? 이 사례는 굳이 실행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그냥 나누지 않고 코스 매니지먼트라는 클래스에 이제 몽땅 집어넣은 거예요. 메인 메소드도 있고요. 밑에 메인 메소드를 보면,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지고 평균 점수를 계산한 다음에, 평균 점수를 프린트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calculate average라는 메소드는 평균 점수를 계산해주는 메소드인데 몇 개 평균을 계산하는 점수가 몇 개 있는지를 인수로 받아요. 그래서 누적을 한 다음에 누적한 점수 합을 n으로 나누면 평균 점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의 합을 누적해야 되니까 sum이라는 변수를 0.0으로 초기화를 하고 그 다음에 카운트 변수를 0으로 초기화를 한 다음에 카운트가 n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카운트를 증가하면서. 그 말은 이제 세는 거가 마찬가지예요. n개의 과목에 대한 평균을 구할 거기 때문에 누적을 할 때마다 점수를 카운트 값을 1을 증가시키죠. 그래서 n번 누적을 하게 되면 이제 카운트 값이 n이 될 테고 카운트 값이 n이 되는 순간 더 이상 점수 입력을 받지 않고 거기서 이제 썸이 누적이 끝나게 되는 거고 그러면 남은 일은 썸에다가 카운트를 나누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논리는 이해가죠? 뭐 아주 간단한 논리예요. 쉬운 논리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루프를 설계할 때 내가 설계한 룹이 정말 항상 보통 코드를 우리가 시퀀셜 코드를 따라갈 때는 여러분들이 코드를 이렇게 작성하고 읽어가면서 의미가 머리에 그려지죠. 어떤 변수를 선언해서 그 값에 어떤 값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뭐 하고 하면 이게 논리가 서는데 항상 그 시점 문장을 하나하나 실행할 때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여러분들이 의미를 이해하고 프로그램을 작성한다고요. 그런데 이 반복 구조 같은 경우는 그 반복을 다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손가락 10까지 0, 카운트가 0일 때 이럴 때가 10까지 갔지만 10까지 가는 사람 거의 없죠? 한 번, 두 번, 세 번 해본 다음에 어느 정도 되는구나 라고 말지 그냥. 그죠? 그렇지만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3까지만 해봤더니 제대로 돼. 근데 뭐 조금 프로그램을 잘못 만들어가지고 3까지는 됐는데 4부터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쵸? 또 그래. 4까지 해봤더니 4까지는 돼요. 그렇다고 해서 5부터 안 될 가능성이 있는지 어떻게 할 거야? 그죠? 그게 항상 발생을 해요.
그래서 아까 10까지 쉬웠지만 10까지는 잘 돌아갔는데 11부터 안 될지 어떻게 장담을 하겠냐고. 그래서 룹을 설계할 때는 항상 뭘 염두에 둬야 되냐면 여기 옵션으로 되어 있는 코멘트 아니면 룹 인베리언트 항상 생각해야 돼요. 전에 선택문 할 때도 인베리언트라는 말을 잠깐 했었는데 인베리언트라는 게 우리말로 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불변식이라는 얘기예요. 불변식. 항상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이 반복을 계속 하잖아요. 반복하는 어떤 순간이 되더라도 이 시점에 딱 왔을 때 항상 만족해야 되는 조건, 그게 인베리언트. 그래서 보통 이 반복 구조에 있는 인베리언트를 우리가 루 인베리언트라고 합니다. 반복 불변식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 이 룹의 가장 뒷부분에다가 내가 루 인베리언트를 만들어놨는데 뭐 필요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요 시점에 딱 왔을 때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그때까지 계산한 누적 합의 값과 그 다음에 그게 반드시 카운트계 점수 합의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되잖아, 그죠? 내가 n개 점수를 합의했는데 지금 썸이라는 변수에 n개의 누적한 점수 합이 썸 변수에 들어가 있어야죠? 그게 다르면 안 되지. 그래서 이게 인베리언트 그거예요. 썸 변수에 들어있는 값과 지금까지 내가 누적한 n개의 점수의 합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쉬운 문제니까 너무 간단해 보이긴 하지만 이런 조건을 항상 생각하고 룹을 디자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잘못된 룹을 안 만들어요. 그럼 따져보면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따라가 봐요. 세 번만 따라가 보면 항상 지금 내가 여기 적어놓은 룹 인베리언트를 만족하는 거예요. 카운트가 0이면서 들어왔다가 점수 하나를 누적하고 카운트를 1을 증가시키면 점수가 한 개가 누적된 거죠. 따라서 썸 변수에는 점수 하나를 누적한 값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럼 루 인베리언트를 만족하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인풋을 하나 더 받아가지고 누적하고 카운트를 1을 증가시켰으니 다시 요 시점으로 오면 이번에는 점수 두 개를 누적한 게 썸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맞는 거죠. 그 인베리언트 만족하죠. 그죠? 그래서 두세 번 해보니까 계속 룸이 인베리언트 만족하는 거 보니 앞으로 계속 가더라도 룸이 끝날 때까지 계속 만족하겠다는 게 보이죠. 그죠? 그래서 룸을 설계할 때는 어떻게 보면 이거를 먼저 설계할 수 있으면 훨씬 좋아요. 이거는 룸이 끝나고 다시 조건을 검사하기 바로 직전에 지금까지 누적한 값이 정말 n개의 카운트계의 점수를 누적한 값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프로그램 맞게 짠 거예요. 오케이? 이거 개념 얘기했고요. 사실 이거는 룸 인베리언트만 주면 자동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그런 기술도 없는 건 아닙니다. 실용적으로 안 써서 그렇지. 그 다음에 또 반복해서 하는 것 중에 이제 좀 나중에 응용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양궁관형을 만들어 봤어요. 뒤져봤더니 양궁관형이 딱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자, 이걸 어떻게 그릴까? 그리는 건 여러분 다 할 수 있죠? 스윙 패키지 쓰면 이걸 그릴 수 있습니다. 그죠? 동심원 그리는 거하고 똑같잖아. 그죠? 네, 그래서 원바다 그려가면서 색깔만 제대로 칠해서 가장 큰 원부터 시작해서 흰색 원 그리고 지름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까만색으로 그리고 파란색으로 그리고 흰색, 빨간색으로 그리고 노란색으로 칠하고 그 다음에 선은 흰색, 까만색 선을 하다가 짙은 데는 흰색 선으로 그리다가 맨 안에 들어와서 노란색을 빨간색 선으로 그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관역을 그리는 것도 이것도 보면 반복 횟수가 고정되어 있어요. 그죠? 여기 동심원의 개수만큼 반복을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코드를 만들어 놨는데 이걸 한번 실행해 볼까요?
여기 노트에 그냥 그리는 코드만 있으니까 안 내려가지. 이거는 그냥 자바 프로젝트는 그냥 이렇게 할게요. archery. 아, 패키지도 만들어 버렸네. 싫은데. 이거를 선택한 다음에 해야지. 찾아갑니다. 하고 기네. 자, 다 만들어져 있는 거라 그냥 실행만 해보면 돼요. 코드를 잠깐 보면은 스윙 패키지 사용한 거고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거고요.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창 만든 다음에, 그죠? 다 해보던 거죠. 사이즈 다 정하고요. 페인트 컴포넌트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죠. 여기서 이제 원 그리는 것 따라 해서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원을 그리는 개수가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링스죠. 링의 개수예요. 원의 개수, 관역의 개수. 그래서 여기 정했죠. 관역의 개수는 10개다. 적여놨으니 금방 바로 우리가 방금 전에 배운 그 패턴을 그냥 활용하면 되는 거죠. 용의 개수가 정해져 있으니 이제 개수 그릴 때마다 넘버를 1로 초기화를 시킨 다음에 그린 개수가 링스까지 도달할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한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 while 룹은 링의 개수만큼 반복이 되겠죠. 여기 링의 개수가 10개니까 이 룹은 딱 10번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건 여기 쫙 있고요. 그리고 반복이 끝날 때마다 바로 직전에 넘버를 1씩 증가시켜 줌으로써 반복이 언젠가는 넘버 변수의 값이 링스의 값에 도달하게 되고 그걸 넘어섬과 동시에 룹이 끝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while 룹은 10번 반복합니다. 그렇죠? 이것도 고정된 경우죠. 이왕 했으니까 한번 실행해 보면 이것도 나중에 화살 속의 게임을 만들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여기 맞췄으면 여기 딱 표시가 되고 여기 맞추면 여기 표시가 되고 여기 맞으면 여기 표시가 되고 그래서 점수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거. 이런 애플리케이션 만들어 보면 재밌겠네요. 그죠? 에? 숙제? 자, 그 다음에는 또 다른 형태의 패턴은 뭐가 있냐면은 반복 횟수를 미리 예측할 수 없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패턴이 이 패턴인데요.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할 건지 말 건지를 뭔가 그 불리언값, 논리값으로 판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논리식은 그냥 불리언 값이죠. 프로세싱이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해서 처음에는 true로 초기값을 줬네요. 그 말은 뭐냐면 반복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무조건 반복을 하되 어떤 반복을 그만할 상황이 발생하면 프로세싱 변수를 false로 바꿔주면 그 순간부터 다음에 논리식을 검사할 때는 바로 그 값이 false가 될 테니까 더 이상 반복하지 않고 멈추겠죠? 그런 패턴입니다. 그러려니까 어떤 조건을 만족했을 때 그만
해야 되니까 어떤 조건이 만족하면 그만하기 위해서는 그냥 프로세싱 변수 값을 false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패턴에는 그냥 while의 프로세싱, 처음에는 true 값으로 추려야 된 프로세싱 변수가 그냥 들어가고 계속 반복하다가 근데 반복할 때마다 체크를 해봐야죠. 더 해야 되는지 그만해야 되는지 어떤 조건이 있으면 이제 그만하라는 조건이 만족이 되면 바로 해야 될 일은 프로세싱 변수 값을 false로 세팅하는 거죠. 그럼 다음번에 조건식을 검사할 때는 이미 프로세싱이 false로 세팅이 돼 있으니까 더 이상 반복을 하지 않고 마치죠. 그렇죠? 이게 이제 전형적인 방법인데 보통 이제 입력에 따라서 어떤 반복을 할 때, 흐를 때 많이 쓸 수 있겠죠? 사용자가 그만하라고 할 때 그만 맞추고 싶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례는 이제 천여자만 본 적이 있는 그 시험 점수 평균 구하는 건데요. 조금 전에 본 거하고 사실 똑같은 거지. 이 경우에 만약에 아까는 이제 과목의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과목의 개수만큼 반복이 정해져 있었는데 이번엔 그게 아니라 사용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시험 본 과목이 여러 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시험 본 개수만큼 입력을 한다고 가정하면 처음에 몇 개 과목이 입력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입력을 맞는데 이거는 반복의 횟수를 미리 모르기 때문에 방금 본 그런 패턴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이제 그만이다, 다 입력했습니다라는 신호를 보낼 때까지는 프로세싱이 true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만입니다라는 신호가 들어오는 그 순간 바로 프로세싱 값을 false로 바꿔주면 더 이상 반복하지 않는다. 밑에 약간 똑같고요. 이번에는 이제 평균을 계산해 주세요 하고 요청을 할 때 여기 인수가 더 이상 없죠? 왜냐하면 과목의 개수가 모르니까. 그리고 나서 이 calculate average 메소드는 아까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데 이제는 반복을 할 건지 말 건지를 정하는 변수가 이제 프로세싱이에요. 일단은 반복하는 걸로 세팅을 하고 수로로 세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점수를 입력 받고요. 받아서 계속 이제 누적을 해나가는데 점수를 입력받지 하고 나 점수 입력을 다 했으면 사용자는 여기서는 어떻게 설계된다? 입력 완료가 됐으면 캔슬을 누르세요 그랬죠? 그럼 인풋 메시지 그 창에 이제 OK 버튼이 있고 그 옆에 캔슬 버튼이 있죠? 그 캔슬 버튼을 누르면 특별한 신호가 가요. 그냥 널이죠, 그냥 널. 아무것도 없는 것. 뭐 하나라도 키보드를 누르면 문자열이 입력이 되죠? 캔슬 누른과 동시에 그냥 널이에요, 널. 문자열이 오브젝트인데 널이라는 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캔슬을 눌렀는지 누르지 않았는지는 그거 가지고 판별을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여기서 인풋 및 널인가를 일단 확인을 해서 널인 경우에는 입력이 끝났다는 신호구나. 그래서 프로세싱 변수를 false로 바꿔주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입력이 들어온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입력을 정수로 바꾼 다음에 누적하고 카운트를 증가시키고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누적 합이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하면 되죠. 이 경우에는 과목의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사실 어플리케이션 시작하자마자 바로 점수 하나도 입력하지 않고 캔슬을 누를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누르면 처음에 들어가서 입력하라고 했는데 캔슬 눌렀으니 바로 인풋이 널이 돼서 프로세싱이 false가 되고 그 누적이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바로 while로 빠져나가죠? 그럼 어떤 경우가 발생할까? 지금 썸도 0이고요. 카운트도 0이고요. 그리고 룹이 끝났어요. 그러면 밑에 평균을 계산해야 되겠네?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요? 0 나누기 0을 하네요? 0 나누기 0이 가능해요? 나누기 0은 없죠? 0으로 나누는 거는 개념이 없어요. 무한대예요, 그냥. 그런 수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부정이죠? 0으로 나누면 그런 수가 없어요.
따라서 0으로 나누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외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검사를 해줘야 되겠다, 그죠? 왜냐하면 입력을 하나도 안 받고 룩을 빠져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경우를 고려를 해서 카운트가 0인 경우에는 입력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가 누적이 하나도 안 된 거죠. 그런 경우에는 그냥 나누지 말고 그냥 점수가 하나도 안 들어왔으니 당연히 평균 점수는 0점이지. 0으로 이렇게 놨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만 평균을 구한다. 이렇게 해두면 절대로 0으로 나눌 상황이 생기지 않죠. 이런 경우도 고려해줘야 된다. 빠뜨리기 쉽죠? 그럼 내가 테스트 해볼 때는 프로그램이 잘 작동했는데 나중에 이거를 깔아놓고 보니까 언젠가 프로그램이 터져요. 이걸 고려 안 하면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경우도 이 경우가 전형적인 반복 횟수가 몇 번 이루어질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고 따라서 0회부터 시작해서 몇 번 될지 모르는 그런 케이스는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고, 그런 경우는 만약에 나눗셈이 있다면 지금같이 평균을 구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0으로 나누기 경우도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 넣어야 된다. 이거는 컴파일러가 발견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에요. 이건 프로그래머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 경우는 그럼 룹 앰비리언트가 어디 있을까? 아까하고 똑같아요.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어떤 룹이 돌아가면서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될까? 즉 룹 불변식이 뭘까를 고민해보면 어느 순간에라도,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순간에 지금까지 누적한 썸하고 그게 정말로 지금까지 입력한 점수의 합이, 그러니까 카운트 개의 점수를 합산한 값이 썸이라는 변수에 저장이 돼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아까하고 룹 인베리언트도 똑같아요. 근데 지금 룹 인베리언트는 어디서 써놨나? 룹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맨 앞에서 써놨죠. 항상 룹이 들어가는 입구에서, 그러니까 코드 블럭, 룹의 안에 들어있는 코드 블럭을 실행하는 그 시점에서, 첫 시점에서 이 조건이 항상 만족해야 된다. 어찌 보면 당연해요. 왜냐하면 룹이 돌아가면서 하는 일은 점수 입력받아서 누적한 다음에 카운트 1 증가시키는 거니까 당연히 다음 룹이 시작한 시점에서 항상 이렇게 같아야겠죠. 그리고 이 룹 인베리언트 아까와 똑같이 맨 후미에다가 여기다 둬도 사실 돼요. 그렇죠? 맨 앞에 뒀다는 얘기는 누적하고 카운트 1 증가시키기 전이라는 얘기고요. 룹의 맨 끝에 뒀다는 얘기는 누적하고 카운트계 1 증가시킨 직후니까 사실상 똑같아야죠. 조건은 앞이나 시작이나 끝부분이나 조건은 똑같이 만족해야 돼요. 근데 끝부분에 놓으면은 다시 돌아가서 다시 룹이 시작한다면 사실 변할 건 하나도 없잖아, 그죠? 그래서 끝에 놓나 앞에 놓나 상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아까는 좀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뒤에 갔지만 일반적으로 룹 인베리언트는 룹의 버디, 몸체 코드 블록에 앞에서 두는 게 일반적입니다. 매번 룹이 시작할 때마다 만족해야 하는 조건이에요. 이 룹의 경우에는 항상 룹이 시작하면서 현재 썸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은 점수를 카운트 변수가 갖고 있는 값의 개만큼 합산한 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 조건을 염두를 두고 코드를 만들면 코드가 잘못될 상황이 줄어들겠죠? 당연히 이걸 자동으로 해주면 좋죠. 아까 얘기했듯이 자동으로 체크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써요. 그게 불편한 현실입니다. 아마 여러분 세대에서는 바뀔지 모르지.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예측 불가한 상황 중에서 이제 조건이 더 추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룹이 끝나는 상황이
아까는 이제 입력 끝 하게 되면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조건이 룹이 끝나는 조건이 하나밖에 없었죠. 근데 어떤 문제는 끝나는 조건이 다른 조건이 두 개가 있는 경우가 두 개 이상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전형적인 게 이건데 검색 문제가 그래요. 야, 어디에서 뭘 찾아라.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는 이제 문자열에서 어떤 특정 문자가 있는지 찾아라 하면 열심히 찾아야죠. 그러면 그 룹이 끝나는 조건은 뭐냐면 열심히 찾아보다가 찾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끝나는 조건이 하나죠. 찾게 되면 찾는 순간이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룹이 끝나는 조건이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찾으려고 하는 게 거기에 없어. 그럼 끝까지 찾아봐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는 끝나는 조건이 다 뒤졌는데 없어서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룹이 끝나는 조건은 두 개라는 거예요. 가다가 내가 원하는 걸 찾아서 끝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끝까지 가봤는데 못 찾았어. 그러면 끝까지 가봤기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그죠? 조건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형적인 패턴이 뭐냐면 아까 똑같이 이번에는 이제 파운드가 아까는 프로세싱이라는 변수는 항상 true라고 놓고 나서 반복을 하는 게 기본이고 어떤 조건이 만족하면 그만해라. 뭐 그런 패턴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검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찾았는지 못 찾았는지가 그 룹을 더 계속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하나의 변수가 되기 때문에 이걸 파운드라는 변수를 만들어 가지고 찾았으면 이제 뭔가 그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시도도 안 해봤으니까 당연히 폴스라고 해야 되겠죠. 아직 못 찾았어. 시작도 안 했으니까. 그랬다가 만약에 내가 원하는 걸 찾는 순간 그만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찾았기 때문에 파운드를 true로 바꿔주면 그 조건이 만족해서 룹을 그만두고 빠져나오겠죠.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제 어떤 상황이 또 있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끝까지 뒤졌는데 없는 경우예요. 그럼 이거 파운드가 폴스가 돼서 룹이 끝날 게 아니고 끝까지 다 뒤졌는데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이제 끝까지 다 뒤졌는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뒤졌는데 없으니까 끝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패턴 같은 경우는 룹을 종료하는 룹이 끝나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만족을 해도 룹이 끝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조건이 AND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첫 조건, 두 조건이 있죠. 룹 조건은 뭐냐면 룹이 계속돼야 되는 조건이에요. 왜 반복을 해야 되는가? 못 찾았으면서 아직 볼 게 더 있으면 계속 해야죠. 그죠? 그래서 조건이 그런 거예요. not found. 못 찾았으면서 그 다음에는 인덱스 값은 이제 문자열을 앞에서부터 0부터 찾아 나가니까 인덱스 값을 하나씩 증가하면서 찾거든요. 인덱스 값이 내가 찾으려고 하는 문자열의 길이만큼 아직 도달하지 못했거나 그러면 계속 검색을 해야 돼요. 하기 때문에 반복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종료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이 두 조건 중에 하나만이라도 폴스가 되면 그건 끝내야 돼요. 못 찾아도 not found면 폴스가 되죠. 찾으면 그만해야 되고요. 끝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볼 거 다 봐도 다 뒤졌어. 그래도 못 찾았으니까 끝내야죠. 이게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검색 패턴이죠. 그래서 그러면 찾은 경우는 found 변수를 true로 세팅해야 될 텐데 그런 경우에는 찾았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지금 내가 검색하고 있는 그 지점에서 그 인덱스에 있는 문자열과 내가 찾으려고 하는 문자와 여기 보면 S라는 문자열에서 인덱스에 있는 그 문자와 내가 찾으려고 하는 문자 C가 같으면 그럼 찾은 거죠? 그럼 찾은 순간 파운드 변수를 true로 바꿔주면 그 다음 조건식에 올라가서는 not found가 false가 돼서 바로 반복 조건이 만족하지 않으므로 더 이상 반복하지 않는다는 거죠. 못 찾은 경우에는 계속 반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덱스가 늘어나죠.
그럼 계속 못 찾게 되고 못 찾게 되다가 문자열이 끝까지 도달하게 되면 그때는 인덱스 값이 이제 그 문자열의 길이까지 증가가 되겠죠. 끝까지 다 지친 거예요. 그래도 못 찾았어요. 그런 경우는 뭐를 안 만족해요? 두 번째 조건, 인덱스가 S의 길이보다 짧지가 않기 때문에 같아졌기 때문에 이제 끝난 거예요. 홀수가 되겠죠. 그래서 룹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빠져나옵니다. 이게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찾게 되는 경우에는 지금 인덱스 값이 거기가 찾은 그 지점이 되는 거죠. 그죠? 못 찾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룹이 끝나고 나서 과연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어떻게 알아내느냐? 인덱스가 그 문자열의 대상 문자열의 길이하고 같아지면 못 찾은 거예요. 그렇죠? 같아지면 두 번째 조건이 폴스가 돼서 반복을 종료했기 때문에 그 말은 못 찾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지 않고 인덱스 값이 그 문자열의 길이보다 작으면 그건 찾은 거예요. 어디서? 그 인덱스 값 그 위치에서 내가 찾으려는 문자열 C를 문자 C를 찾았다는 거죠. 오케이? 그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이 패턴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여기 있고요. 똑같죠? 여기 보면 자, 이 find char라는 이제 메소드가 있는데 메소드는 파라미터가 두 개죠. 특정 문자 C를 문자열 S에서 찾아주는 거예요. 찾아서 내가 찾으려고 앞에서도 순서대로 찾아가지고 찾으면 거기 해당 인덱스를 리턴해주는 그거 메소드입니다. 지금 우리가 패턴 본 거하고 거의 똑같은 패턴이죠. 자, 처음에는 시작도 했으니까 파운드는 변수는 false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부터 찾기 시작해야 되니까 맨 처음에 뒤져볼 인덱스는 값 0이고요. 맨 앞에부터 봐야 되니까 0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과 똑같은 조건식으로 반복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찾았으면 파운드를 수로하고 놓고 찾지 못했으면 인덱스를 하나 늘린 다음에 계속 반복을 하고요. 룹이 빠져나오면 두 가지 연유로 룹을 빠져나오게 되죠. 하나는 찾은 경우에 빠져나오고 하나는 끝까지 갔는데 못 찾은 경우에 빠져나오는 거죠. 그럼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판별할 수 있죠. 찾았는지 찾지 못했는지는 알 수 있어요. 뭘 보면 알아요? 뭐 두 가지가 있지. 찾는 방법은 여기는 파운드라는 변수가 또 있어서 만약에 찾은 경우에는 파운드 변수가 폴스에서 true로 바뀌어버리죠. 그 파운드 변수를 검수해 보면 안 해. 그래서 밑에 못 찾았으면 못 찾은 거네. 그죠? 못 찾았으면 인덱스가 뭔가 아닌 걸 내줘야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을 내주는 걸로 정했네요. 마이너스 1이 리턴하면 여기 못 찾은 거라는 얘기죠. 이거 아니면 그냥 인덱스 리턴해 주는 거죠. 그죠? 이 경우도 룹이기 때문에 룹 인베리언트가 있습니다. 룹 인베리언트를 보면 1번하고 2번이 있네. 그 두 가지 경우예요. 왜냐하면 지금 조건이 룹 안에 들어와서 딱 룹에서 이 룹에 몸체를 실행하기 바로 직전에 어떤 불변식이 만족해야 되는지 하는 조건을 써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들어왔을 때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 시점에서는 파운드가 false가 되면 그러니까 파운드가 false가 돼도 파운드가 true가 되면 이게 false가 되니까 나가는데 뭔가 틀렸다.
이 룩 인베리언트를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틀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조건식을 검사한 바로 직후에는 파운드는 폴스가 돼야 돼요. 파운드가 true가 될 수 없어요. 파운드가 true가 됐으면 룩으로 빠져나갔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 있어야 되냐면 내가 실수한 룩의 뒤에 있어야 돼요. 여기. 아이고. 요 시점에 이게 만족이 돼요. 색깔이 녹색이 아니고. 그 말은 뭐냐면 룩을 끝내고 나면 만약에 찾은 경우에는 어떤 조건이 만족해야 돼요? 만약에 일점에서 찾았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찾았으면 바로 파운드가 true가 돼버리죠. 그럼 여기로 온다고요. 못 찾았으면 파운드는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폴스가 될 거고. 이 시점에서 파운드가 폴스가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직 못 찾은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지금 인덱스 바로 직접 작까지는 전부 C가 아니라는 게 확실한 거예요. 그죠? 이 시점까지 왔다는 얘기는 인덱스 전에 있는 모든 스트링에 있는 캐릭터는 다 C가 아닌 게 확실한 거예요. 안 그랬으면 룩 빠져나왔을 테니까. 그렇죠? 그러지 않고 이 시점에서 파운드가 true가 됐다는 얘기는 지금 바로 찾았다는 얘기고 그 찾은 인덱스가 바로 뭐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조건이 만족해야 파운드가 true가 됐을 테니까. 그래서 이 조건은 룩 뒤에 가서 항상 만족해야 되는 조건이에요. 그죠? 내가 잘못 붙인 거예요. 왜냐하면 룩의 앞부분에서는 파운드가 절대로 폴스가 될 수가 없다. 파운드가 true가 될 수 없죠. true가 됐다는 얘기는 조건식이 true가 되면 룩을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시점에서는 뒷부분에서는 파운드가 true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룩 인베리언트고요. while 룩에 대해서는 이제 패턴을 봤고요. 그 다음에 또 for 룩이 있어요. for 룩은 사실 while 룩보다는 어떤 때는 더 간결하게 작성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특히 조금 전같이 몇 번 반복될지 예측이 안 되는 그런 반복 패턴보다는 몇 번 반복될지가 확실한 패턴들, 그런 패턴들은 for 룩을 쓰는 게 훨씬 더 간결하게 더 명료하게 작성할 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맨 앞에 본 패턴이죠. n번 반복하는 패턴. 그 패턴은 이렇게 쓰는 거랑 똑같아요. for 룩으로 쓰면 자, 카운트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 그건 while 룩 전에다 선언했죠. 여기는 while 룩에서 쓸 때는 for 룩은 for하고 괄호를 치고 여기 그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코드가. 그리고 처음에는 그 카운트 변수를 초기화하는 코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조건식이 들어가고요. 반복할 조건. 그 다음에는 다음 넘어갈 때 카운트 변수를 얼마만큼 증가시키냐 하는 게 들어가고 이 두 개의 코드가 다시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런 패턴의 경우에는 for 풀어 쓰는 게 조금 더 유리하죠. 그렇겠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위에 같은 경우 이 두 개가 다른 점이 딱 하나 있어요. 뭘 것 같아? 하늘이는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른가 하면 지금 선언한 카운트 변수에 사용되는 영역이 달라요. 위에 while 같은 경우에는 카운트 변수를 선언했죠? 그 밑에 while이 나왔어요. 그리고 while이 끝난 뒤에 카운트 변수가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그렇죠? 계속 카운트 변수를 써먹을 수가 있어. 그런데 이 경우에는요, 이 카운트 변수를 여기서 선언하면은 카운트 변수의 사용 영역이 어딘가 하면 블록 아니야. 그래서 바깥에서는 카운트 변수를 몰라요. 다시 얘기해서 여기서 선언한
카운트 변수는 활동 영역이 요 블록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단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카운트 변수 값을 룹이 끝난 뒤에 또 더 이상 그 이후에도 계속 효용 가치가 있다, 더 써먹을 여지가 있다 하면 while 룹을 써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for 룹을 쓰는 게 더 유리하지. 근데 보통 어떤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몇 번 반복을 미리 알아. 그럼 카운트 변수를 계속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거의 대부분 안 중요해요. 고정된 값이지. n하고 같아졌으니까 나왔잖아요. 근데 n은 어차피 밖에서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 굳이 카운트라는 변수를 뒤에 가서 또 알 필요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패턴은 for로 쓰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왜냐하면 카운트 변수는 여기서 선언해서 자기 역할을 요 안에서 수행하고 그냥 장렬하게 전사하면 되는 거지. 전사라는 표현을 써서 안 됐지만 여러 가지 메모리 매니지먼트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자기 임무가 자기 구역에서 자기 임무 수행하고 사라져버리면 되지. 뒤에 남아가지고 계속 앉아있으면 그게 좋을 거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카운트 변수는 여기서 카운터 역할을 하는데 자기 임무가 끝나도 계속 살아남아 있어요. 효용 가치가 없는 놈이. 이거 안 좋은 거죠, 그죠? 따라서 이 경우는 for이 좋아요. 근데 이제 자바는 좀 현대적으로 많이 발전된 언어라 이 영역을 확실히 지키는데요. C는 아마도 이거 안 지킬 거야. 계속 살아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코드가, 의미가. 하지만 C는 그런 염려는 없을 거예요. 아마. C가 아니고 자바는. 네, 그래서 이 for룹에서 선언한 이 카운트 변수 또는 뭐 i로 주로 많이 쓰는데 이 변수의 수명은, 영역은 그냥 그 블락 아니에요. 밖에서는 모릅니다. 그래서 아까 똑같은 프로그램을 for룹으로 작성한 건데요. 이거는 한번 해보는 게 좋을까? 시간이 한번 해봅시다. 이거. 왜냐하면 비교를 할 수 있으니까. 해도랑 빨리 할게요. 텍스트 소스가 어디였어? 여기 있네. 텍스트 소스 있고요. 자, 이건 조금 전에 본 사실 루비 인베런트는 뒤에 와야죠. 그냥 지워버리고. 자, 이게 while 룹으로 작성한 것이죠. 그럼 이거를 for 룹으로 똑같이 작성하면 어떻게 될까? 해봅시다. 자, 여기 for. 그럼 여기 똑같이 여기 들어가야죠. 이렇게 for 룹의 처음에 초기화하는 게 여기 대신에 들어가고요. 그죠? 두 번째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조건이 들어가야죠. 요게 통째로 그 다음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들어가야죠. 인덱스를 계속 증가시켜야 되니까. 이것도 필요 없네. 그죠? 이렇게 되면 되나? 제대로 하고 있나?
자, 이러면 논리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하면 지금 남은 게 뭐냐면, 이제 반복은 얘가 알아서 하고요. 남은 건 딱 이거 하나죠? 지금 보면 인덱스를 0으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반복할 조건이 못 찾아도 반복하고요. 못 찾았으면서 끝까지 아직 안 뒤져봤을 때 반복을 해야 돼요. 그 논리는 맞죠? 그 이걸 실행해야죠. 그럼 여기서 해야 될 일은 찾았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 그죠? 어떤 경우가 찾은 경우예요? 방금 지금 현재 인덱스에 있는 문자가 C하고 같으면 찾은 경우이죠? 그쵸? 그래서 그런 경우에 found를 갖다가 true로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하나도 잘못된 게 하나도 없네. 그대로 맞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못 찾았으면 여기 이게 들어가면 안 되지. 없어도 되고요. 왜냐면 문장이 하나만 있기 때문에 괄호가 없어도 되는 거고요. 여기도 문제가 없는데 왜 빨간색이지? 봐요. 이제 문제가 생겼죠? 왜 문제가 생겼어요? 금방 내가 한 얘기지. 인덱스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인덱스의 유효 범위는 여기에요, 여기. 그렇죠? 밖으로 튀어나왔더니 파운드는 여기서 선언했으니까 되는데 여기는 못 찾았는데 인덱스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리턴하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가 뭐가 돼요? 인덱스가 뭔지 몰라. 인덱스가. 왜냐하면 인덱스 범위는 여기까지니까. 그쵸? 따라서 여기서 지금 인덱스를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Index cannot be resolved to a variable. 모르겠다는 거예요. 인덱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사실 found가 true가 됐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아까는 found가 왜 필요했냐면 뭔가 찾았다는 걸 갖다가 전달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내용이 다 안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찾았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true가 됐다는 게 찾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아예 이거를 그냥 이걸로 쓰면 되겠네. 이 found로 이렇게. 그 found 자체가 필요 없네요. 이 자체가 필요 없어져요. 다 필요 없네. 그럼 이게 not이 아니고 못 찾은 거니까 다르면 그럼 이게 찾았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죠? 그럼 반복 조건은 뭐냐 하면 이거는 못 찾았다는 거죠. 지금 현재 인덱스 가지고 봤더니 C가 아니야. 그죠? C가 아니고 아직 끝까지 못 뒤져봤으면 계속 반복해야 되죠. 이제 보니까 코드가 하나도 없어요. 이제 실행할 게. 사실 이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야. 그쵸? 여기로 놓고 보고 아니면 1증가시키고 또 보고 아니면 1증가시키고 이러다가 둘 중에 하나만 폴스가 돼도 룰 빠져나옵니다. 이게 폴스가 되는 경우에는 찾아서 빠져나오는 거고요. 이게 폴스가 되는 경우에는 끝까지 뒤졌는데 없어서 빠져나오는 경우이죠. 그러면 인덱스 변수는 여기서 소임을 다 했으니 그럼 for 바깥에서 과연 지금 뭘 판별할 수 있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 뭐를 원인으로 해서 룹이 끝났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판정할 수가 있잖아. 그죠? 찾아서 룹이 끝났는지, 아니면 끝까지 뒤졌는데 못 찾아서 룹이 끝났는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리고 그걸 여기서 판별할 수 있어야 되겠네. 왜냐면 못 찾았으면 마이너스 1을 리턴해야 되고요. 찾았으면 인덱스를 리턴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found라는 게 없으니까 이걸로 판별할 수 없고요. 뭐로 판별할 수 있어요? 이걸로 판별할 수 있지.
이게 false가 돼서 룹을 빠져나왔다는 얘기는 인덱스 값이 S의 길이와 같아졌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인덱스가 0에서 시작해서 계속 일씩 증가됐으니까 드디어 랭스만큼 같다는 얘기는 제일 큰 인덱스를 벗어났다는 얘기죠. 따라서 다 뒤졌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다 뒤져봤는데 못 찾았다 하는 거는 요거의 반대가 되죠. 같으면 돼. 그래서 여기 인덱스하고 길이가 같아지면 이거는 못 찾은 거예요. 그죠? 따라서 그때는 그냥 이제 인덱스 값은 모르니 왜 인덱스가 여기 나타나지? 인덱스가 아니죠. 인덱스 값 여기서도 모르지. 틀렸네. 뭐가 틀렸지? 방법이 없네. 그죠? 뒤에서 우리가 인덱스, 지금 어떤 사유로 이 룹이 이것 때문에 끝났는지, 이것 때문에 끝났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은 인덱스 값을 조사할 수밖에 없어요. 인덱스가 길이하고 같으면 끝까지 가봤는데 못 찾아서 끝난 거고요. 인덱스가 길이보다 작으면 찾은 거예요. 그죠? 따라서 룹이 끝난 뒤에도 인덱스가 효용가치가 있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인덱스의 사용 범위를 for 안에만 국한시켜서는 안 되겠죠. 그쵸? 그럼 답이 뭐야? 인덱스의 사용 범위를 넓혀줘야 돼요. 그럼 유일하게 넓힐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인덱스를 밖에다 써놔야 돼.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요. 여기서는 선언을 안 하면 돼. 그러면 인덱스의 범위가 이제는 여기서 선언됐으니 인덱스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요. 그쵸? 여기서 선언됐으니 여기서는 굳이 변수 선언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인덱스가 이 바깥에 나와서도 인덱스 값이 계속 살아있어요. 따라서 요 논리를 펼 수가 있죠. 이해가죠? 그래서 여기 for loop에 이 for loop 내부에서 for loop 조건식에서 여기서 사용되는 변수들은 그 영역이 그 바디 몸체 안으로 국한되기 때문에 그 용도에 따라서 그 범위를 넓혀줄 필요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명이 여기서 끝나버리니까. 그죠? 그래서 넓히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밖에서 선언해주면 이게 for loop이 끝나더라도 계속 살아있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실행하면 당연히 되겠지. 이 코드가 훨씬 간결하죠? 뭐 이런 경우에 for loop이 더 낫다고 할 수도 있고요. 실행을 안 하죠? 야. 오류가 생겼네. 인덱스 arrow range네. 뭐가 문제일까요? 문제가 또 하나 생겼네. 자, 여기서도 그게 나타납니다. 단축 계산이 여기 또 들어가요. 왜 문제가 생겼을까?
지금 보니까 스트링 인덱스 아로 레인지라는 우리가 있습니다. 그 말은 인덱스 범위를 벗어났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스트링에서 스트링을 찾아보면서 인덱스 범위 바깥에 있는 스트링을 참조를 하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스트링을 어디서 참조해요? 오버라인으로 참조하죠. S에 char at 하고 인덱스가 주어지는데 그 인덱스에서 그 스트링 S에서 인덱스에 해당하는 캐릭터가 뭐냐고 알아달라고 하는데 이게 발생한 거예요. 벗어났다는 얘기네? 왜? 벗어난 뒤에 검사를 하니까. 그래서 보면은 조건이 처음에는 찾았느냐라는 걸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범위를 벗어났냐는 걸 검사를 하죠. 근데 범위를 벗어나는지 검사하기 전에 찾았냐고 검사하니까 이미 범위를 벗어났는데 찾아라고 하니 인덱스 아웃 레인지가 생길 수밖에 없죠.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인덱스 범위를 벗어나는지를 먼저 검사해야지. 그렇죠? 순서를 바꿔야 돼. 이걸 먼저 검사했으면 여기서 폴스가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두 번 이거는 검사 안 하고 폴스가 돼서 루브를 빠져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바꿔야 돼. 이걸 먼저 쓰고요. 그다음 이걸 뒤에다 쓰면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겠죠? 지금 계속 돌았어. 끝까지 가봤는데 못 찾았어요. 또 도달했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로 빠져나오죠? 왜냐하면 인덱스가 랭스보다 베타하고 같아졌으니까. 그러니까 그 인덱스 아웃로드 레인지 인덱스가 벗어난 상황에서 검사하지를 않죠. 두 번째 조건을 체크를 안 하는 거예요, 아예. 따라서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죠, 절대로. 이번은 제대로 작동합니다. 그렇죠? 첫 번째 경우에는 A를 한양에서 찾아라. 찾았죠? 1번 인덱스에 찾은 거고요. 2는 한양이 없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이 리턴됐죠. 그렇죠? 예, 그래서 미묘한 상황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금방 본 거를 비교를 해보면 모양새가 완전히 다르죠? 포르를 사용하니까 훨씬 간결해졌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냥 1대1로 이렇게 while 룹을 for 룹으로 바꿨다가 여러 가지 낭패가 생겼죠. 그죠? while 룹은 여러 가지를 동원했었어요. found라는 변수도 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을 안 했는데, 왜냐하면 그 결정을 하면서 바로 내보내 버렸으니까. 근데 for 룹 같은 경우에는 found라는 변수를 사용하지 않고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 인덱스의 범위 문제, 그 다음에 조건식 두 개를 연결해서 쓸 때 그 순서의 문제, 순서로 인해서 의미가 달라지는 문제, 그런 문제까지 봉착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for이 훨씬 간결하네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루프 안에 루프가 들어가는 경우, 그 네스티드 루프라고 하는데 중첩 루프라고 합니다. 이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미 파이썬에서 배워봤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루프의 구조에 대해서 알고 있고요. 보통 2차원 데이터를 다룰 때 쓰죠? 그 루프 안에 루프가 들어가는 것. 그래서 주로 for 룹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2차원 루프를 쓸 때는 대체적으로 이 디멘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구구단을 그냥 실행창에 프린트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바깥 루프는 이 전체 표를 다 그리는 담당을 하고요. 안에 루프는 한 줄 그리는 루프이죠. 그죠? 안에 룹이 한 번 돌면 한 줄 그리는 거고요. 바깥 룹이 10번을 돌면 전체 구구단을 다 프린트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중첩 루프입니다.
이런 체스보드 그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그리는 그림이 2차원이죠. 따라서 반복이 행 단위가 행을 하나 그리는데 한 칸씩 그리는 거를 계속 똑같은 칸을 옆에 붙여서 반복해서 그려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한 행 그리는 그런 것을 또 똑같이 반복을 해야지만 전체 판이 그려지겠죠. 그래서 이것도 여기 샘플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거는 다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반복되는 부분이 이 밑에 부분이죠. 페인트 보드에서 포룹이 중첩 포룹이죠. 바깥 포룹은 판 전체 2차원 판을 그리는 거고요. 안 포룹은 한 줄, 한 행을 그리는 그런 포룹입니다. 참고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례 학습으로 들어갑니다. 루브에 대해서는 이제 대체적으로 살펴봤고요. 자바에서만 여러분이 특별히 알아야 될 것들만 몇 가지 추려서 강조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 학습은 이제 애니메이션이에요. 애니메이션은 사실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실제로 화면에 어떤 물체가 살아서 움직이는 건 아니고 우리가 봤을 때 사람이 저게 움직이는구나 하고 착각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그림을 계속 그려줘야 돼요. 그게 반복이 있는 거죠. 계속 그림을 새로 그려서 마치 내가 보고 있는 화면이 그냥 뭔가 안에서 물체가 움직이는 것 같이 착각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볼 건가 하면은 이렇게 창을 하나 만들어서 창이 그냥 2차원 상자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 안에 빨간 공이 하나 있는데 이 공이 이제 어느 특정 방향으로 움직여요.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겠죠? 움직이다 보면 언젠가는 이 이 벽으로 둘러싸여져 있으니 벽에 부딪힐 거예요. 부딪히면 그 들어간 각도하고 딱 반대 각도로 부딪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공은 무한히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특정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계속 그 방향으로 움직여가면서 이 상자 안에서 노는 거죠, 혼자서. 그런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자.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요? 자, 일단은 만약에 이게 애플리케이션으로 완성되기 위해서 이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바운싱 볼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애니메이션에서 등장하는 객체가 몇 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몇 개? 공 하나 있어야죠? 빨간 공 하나, 또 상자가 있어야지. 그래서 등장 객체는 두 개예요. 공하고 상자. 상자 역할은 뭐예요? 사방에 벽을 둘러서 공이 튕겨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공은 역할이 뭐예요? 너는 이 방향으로 얼마 속도로 움직여 하면은 열심히 돌아다니기만 하면 돼요. 벽에 부딪히면 튕겨나가고, 그죠? 그렇게 그냥 사는 거예요, 공은. 그래서 여기서 모델은 이제 클래스 2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등장 기체가 2개이기 때문에 이 박스 상자 역할을 할 클래스 하나, 상자 역할을 할 오브젝트를 만들 수 있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공 역할을 할 오브젝트를 만들 수 있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계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이 문제를 설계하는 게 아니고 보통 우리가 애니메이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애니메이션은 우리 눈에 보이는 착각이죠. 따라서 화면을 뭔가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 화면을 바꿔야 돼요. 그죠? 그죠? 만약 공이 움직인다고 하면 공은 열심히 스스로 자기 위치를 계속 바꿔야 돼요. 그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공은 자기 위치를 계속 바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뷰 클래스를 뭘 해야 될 거예요? 뷰 오브젝트가 할 일은 뭐냐면 공의 위치를 계속 파악을 해서 그 위치에다가 상에다 그림을 계속 그려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뭐 박스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박스도 공의 위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공이 자기 테두리, 사방에 테두리가 있겠죠? 위, 아래, 좌, 테두리가 있는데 공이 움직이는 걸 계속 지시하고 있다가 자기 벽에 공이 닿았다고 하면 어떤 일을 해줘야 돼? 공의 진영 방향을 바꿔줘야죠. 그렇죠? 그것도 박스의 역할일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컨트롤러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냐면 자, 모델부터 볼까요? 모델은 공이라고 생각한다면 모델은 항상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공이라고 가정한다면 어느 위치에 있다는 걸 누가 물어보면 항상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는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의 위치를 계속 바꿔야 돼. 그죠? 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 위치를 계속 바꾸고 있고요. 나는 내 진행 방향과 내 속도를 알고 있어. 따라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나는 계속 그걸 바꿔요. 그러다가 누가 나한테 물어보면 너 지금 어디야? 그 위치만 알려준대. 그쵸? 그래서 모델 오브젝트는 그 기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뷰는 열심히 보여줘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뷰가 할 일은 뭐냐 하면 모델한테 항상 물어봐야 돼. 계속 반복을 하면서 모델한테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물어봐서 모델이 어디에 있는지 모델의 상태를 파악한 다음에 화면을 패널로 다시 그려줘요. 그 역할이 뷰가 할 역할이에요. 그럼 컨트롤러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반복은 컨트롤러가 하죠. 컨트롤러는 그냥 무한정 반복을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하면 어떤 특정 단위 시간이 주어져서 짧은 기간 동안 계속 반복을 하되 그러니까 빨라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이게 스무스하게 움직이는 것 같이 우리가 시각적으로 착각을 이제 주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 기간, 짧은 기간 동안 계속 바꿔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한테는 스무스하게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니까. 그래서 어떤 특정 단위 시간 동안 대기를 했다가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뭐냐면 모델한테 너 지금 빨리 바꿔. 모델은 자기 스테이트 바꿔요. 그러고 나서는 뷰한테 너 지금 새로 바꿨으니까 그려. 하면은 뷰는 모델한테 어디인지 알아가지고 그리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 작업을 계속하면 그게 애니메이션이에요. 역할 분담이 확실히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애니메이션을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해볼 이제 이 두 가지 이 애니메이션을 이제 어떻게 만들까 고민을 하면 되는데 일단 먼저 뭐부터 설계해야 되겠어요? 모델부터 해야지. 순서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모델이 가장 먼저입니다. 여기 모델은 아까 두 개라고 그랬죠? 박스하고 볼이에요. 근데 뭘 먼저 할까? 볼을 먼저 해야 되겠네, 그죠? 그래서 제가 간단할 것 같아요. 박스를 먼저 해야 되네. 자, 박스를 디자인해 봅시다. 박스는 뭐예요? 개념적으로 박스는 그냥 박스죠? 그 박스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박스 규격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죠? 박스는 크기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규격이 있어야 뭔가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박스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두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박스는 가만히 앉아 있다가 박스는 볼을 항상 볼한테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볼의 상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컨트롤러가 물어보면 아니지. 컨트롤러가 안 물어봐도 항상 볼한테 접근을 해서 그림 그리기 전에 볼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만약에 볼이 자기 좌우 벽이나 상하 벽하고 접근이 된 순간에 됐다고 파악이 되면 어떤 일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튕겨줘야지. 이 박스가 구역화를 해야 돼요. 튕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볼의 진행 방향을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볼의 상태를 바꿔줘야지. 그죠? 그러면 이 박스는 볼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볼이 진행하다가 내 위쪽 벽에 부딪혔는지, 아래쪽 벽에 부딪혔는지, 왼쪽 벽에 부딪혔는지, 오른쪽 벽에 부딪혔는지에 따라서 볼의 방향을 거기에 맞게 바꿔줘야 될 역할을 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아래 위 벽에 부딪혔을 때는 방향을 X축을 바꿔줘야 돼요? Y축을 바꿔줘야 돼요? 아래 위에 부딪혔을 때. 응? 아래 위에 부딪혔다. X, Y. Y를 바꿔줘야죠. 그죠? Y가 위로 갈 때는 Y가 플러스로 가다가 위에 벽에 부딪혔어요. 그 Y를 마이너스로 해줘야죠. 아니 마이너스로 가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는 거는 Y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윗벽에 부딪히면 밑으로 내려와야죠. 따라서 Y를 플러스로 부호를 바꿔줘야죠. 그죠? 그 다음에 아래벽에 부딪힌 경우에는 내려오는 경우니까 내려오는 경우에는 Y가 진행 방향이 플러스예요. 그러다가 아래벽에 부딪히면 Y 방향을 마이너스로 바꿔줘야죠. 그러니까 Y 값에 진행 방향의 Y 값의 부호를 바꿔줘야 되고요. 반면에 왼쪽 오른쪽 벽에 부딪혔을 때는 X 값을 부호를 바꿔줘야 돼요. 그것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메소드를 두 개 만들었어요. 이거 체크하기 위해서 이제 두 개한테 물어보면 돼. 이 horizontal contact 그 말은 뭐냐면 위나 아래 벽에 부딪혔느냐 라고 확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경우에는 왼쪽 vertical contact 그러니까 수직벽에 부딪혔느냐 하는 걸 확인합니다. 그래서 보면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쪽 horizontal 벽, 아래 위 벽을 벽에 부딪혔는지를 확인은 어떤 값 갖고 하냐면 X 포지션 갖고 하네? 내가 뒤집었나? X 포지션을 알면 반대네. X 포지션을 알면 볼의 X 포지션을 알면은 왼쪽 오른쪽 벽에 부딪혔는지를 알아요. 그죠? 그 다음에 볼의 Y 포지션을 하면 아래 위에 부딪혔는지를 알 수 있어. 따라서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X 포지션을 주고 왼쪽 좌우 벽에 부딪혔는지를 확인하는 거고요. 하리젠탈 컨택트는 그러니까 수평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다가 부딪혔냐 하는 걸 확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Y 좌표값을 주면서 부딪혔냐라고 확인하는 얘기는 아래 위 벽에 부딪혔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건 버티컬 컨택트죠. 근데 그거를 확인해서 부딪혔으면 true, 부딪혔으면 false 하고 리턴만 해주면 돼요. 상자의 역할은 단순하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요 역할만 가지고 있으면 되니 컨트롤러가 항상 물어볼 거예요. 컨트롤러는 무한 반복을 돌면서 계속 애니메이션을 돌릴 텐데 공이 이제 위치가 바뀌면 바뀐 위치를 가지고 야, 너 어떻게 부딪혔냐 물어보는 거예요. 상자한테. 그럼 상자는 그 두 개를 검사를 해가지고 아래 위 부딪혔는지 왼쪽 오른쪽 부딪혔는지를 확인해 주기만 합니다. 그죠? 그 역할을 만들면 되고요. 박스는 제일 간단하죠? 그게 박스의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볼. 볼의 역할은
자기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본인의 위치, X좌표, Y좌표를 알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본인의 볼의 크기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 필드 변수로 설계해봤는데, 본인의 위치는 X포스, Y포스고요. X좌표, Y좌표. 그 다음에 공의 단위로 공의 크기를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속도를 표시해 줘야 되겠죠? 그 속도는 X velocity, Y velocity로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볼이 한 일은 뭐냐면, 컨트롤러가 이제 볼을 움직여야 되니까 친구는 컨트롤러가 하라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브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고요. 컨트롤러 C가 나한테 무브라는 호출만 하면 나는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서 어느 속도도 정해져 있잖아요. X velocity, Y velocity. 그 속도로 다음 지점을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 지점으로 X 포스와 Y 포스를 바꾸면 됩니다. 그럼 그 바꾸는 과정에서 이제 자기가 결정을 하게 하는 게 좋겠네. 내가 포지션을 바꿨는데 지금 포지션이 그냥 바꿔도 되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상자 안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상자 밖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걸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겠어. 그래서 화살표가 이렇게 있네요. 누구한테 물어봐? 상자한테 물어봐요. 내가 벽에 부딪혔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벽이나 좌우 벽에 부딪혔으면 거기에 상응하게 X좌표, Y좌표의 부호를 바꾸면 이제 되는 거죠. 부호는 어떤 부호를 바꿔야 돼요? 벨로시티의 부호를 바꿔야죠. 벨로시티가 이제 속도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방향까지 다 나타내거든요. 플러스면 X값이 플러스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요. X값이 마이너스면 왼쪽으로 가는 거고요. Y값이 플러스면 밑으로 가는 거고요. Y값이 마이너스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로시티가 속도와 방향까지 다 정보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브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볼은 자기 다음 위치를 결정을 하는데, 다음 위치를 결정할 때 항상 박스한테 물어봐야 돼. 벽에 부딪혔는지 확인한 다음에 벽에 부딪혔으면 X좌표나 Y좌표를 바꿔서 자기 진행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상상을 하면 이제 설계는 어찌 끝났죠? 모델 설계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모델을 이제 금방 한 대로 해가지고 이제 박스 클래스와 무빙볼 클래스를 만들어 봅시다. 내가 얼추 말로 다 설명을 했지만, 이 박스 클래스의 경우에는 이제 필드 변수가 박스 사이즈는 그 박스 패널의 크기고요. 그 다음에 in horizontal contact는 좌우벽에 부딪혔는지를 확인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X좌표를 받아서 좌우벽에 부딪혔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부딪혔으면 true를 리턴해 주면 돼요. 그러면 그 물어본 볼은 어떤 조치를 취하면 돼요? X좌표를 줘서 X좌표의 방향을 바꾸면 되죠? 이리로 가다가 왼쪽 벽에 부딪혔어. 그럼 X좌표의 부호를 바꿔버리면 다시 이쪽 오른쪽으로 움직이겠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vertical contact는 아래 위 부딪혔는지 확인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moving ball 클래스는 이제 공이죠. 2차원 상대하는 움직이는 공이고요. 첫 번째 두 필드 변수는 자기 위치, 그 다음에 자기 크기, 그 다음에 자기 진행 방향과 속도, 그 다음에 자기가 돌아가는 상자. 왜냐하면 박스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자기가 움직일 때 벽에 부딪혔는지 확인하려면 박스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박스의 주소를 알고 있어야죠. 따라서 필드 변수로 컨테이너라는 이름의 필드 변수를 만들어서 박스 오브젝트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일한 무브라는 메소드는 이제 어떤 특정 자기가 얼마만큼 자주 그걸 확인해야 되는지를 이제 주어지면 그 시간 안에 그 유니트만큼 공을 움직여서 자기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다음 위치를 결정을 하죠. 그래서 바꾸는데 결정할 때 이제 벽에 부딪혔는지 안 부딪혔는지를 박스한테 확인해서 다음 위치를 결정하면 되죠. 결정해서 바꾸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변신을 하는 거죠. 움직이는 거예요.
요걸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요거를 지금 이제 시작해야 돼요. 이거는 나 따라하면 돼요. 그냥 이미 코드는 다 켜져 있고요. 박스부터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설계도대로 이제 그리면 돼요. 다 지워버리고 프로젝트 만들고요. 바운싱 볼이라고 할게요. 바운싱 볼. 클래스는 박스. 패키지 만들고요. 그러면 맨 앞에 뭐가 있었죠? 필드 변수가 private int 사이즈였나? 이거죠? 박스 사이즈예요. 상자의 크기. 하고요. 그 다음에 두 개였죠? 하나는 불리언을 내주고요. 퍼블릭 in horizontal contact. 그리고 이거는 x 좌표를 받아야죠. 따라서 int x condition. 비슷하게 이번에는 in vertical contact를 만들죠. in vertical contact. 이번에는 vertical contact는 y 포지션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알 수 있으니까. horizontal. 다 맞았죠? 자, 이걸 어떻게 할까? 일단 이거 세팅해야 되겠죠? 그래서 퍼블릭 쓸 때 사이즈를 달라고 해서 세팅하죠. 사이즈를 달라고 해서 사이즈가 주어지면 그 사이즈대로 박스 사이즈를 결정을 하고요. 그렇죠? 그럼 아마 이 박스 오브젝트는 처음에 스타터 클래스가 만들면서 사이즈를 지정해 줄 거예요. 그러면 사이즈가 여기 박스 사이즈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리존탈 콘택트는 어떻게 만들까? 벽에 부딪혔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사이즈가 결정이 되죠? 자, 벽에 부딪혔으면 상자가 이렇게 있으면 좌표가 어떻게 돼요? 맨 왼쪽 꼭대기, 여러분 보기에 이쪽 꼭대기가 00이죠? 따라서 X좌표로 따지면 0부터 박스 사이즈 사이에 있어야지.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내가 진행을 했을 때 그 진행을 지금 X나 Y 좌표가 이 범위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그거는 벽에 부딪혀서 튕겨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그거 확인하는 건 쉽죠? 속고문으로 달면 돼요. 그냥. 어떻게? X 포스가 0보다 작거나, 그죠? X 포스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왼쪽 벽에 부딪힌 거고요. 그죠? 또는, 이겠네. 또는 X 포스가 박스 사이즈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렇게 되면 벽에 왼쪽이나 오른쪽 벽에 부딪힌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거 그냥 리턴해 주면 되네? 그죠? 한 줄이네. 같은 요령으로 여기도 리턴. 이번에는 RB니까 이번에 Y좌표가 똑같죠? Y로 한번 바꾸면 되겠네. 그냥. Y좌표와 0보다 작거나 0보다 박스 사이즈보다 크거나. 그쵸?
그래서 끝나는 겁니다. 박스는 완성됐고요. 그 다음에 볼은 시간이 다 돼 가는데 한 반 정도만 하고 내일 계속할게요. 자, 클래스를 무빙볼 클래스 하나 만들고요. 무빙볼 클래스는 일단 필드 변수가 있죠. private int x좌표. x좌표는 뭐라고 이름 붙였지? xpos. 그 다음에 ypos. 그 다음에 필요한 게 공의 사이즈, 그죠? private int 공의 사이즈는 radius 반지름.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속도죠. private int velocity라고 그랬나? x 축의 속도 velocity. 네, private int y 축의 velocity. 근데 사실 이 속도는 X축으로 진행하는 속도하고 Y축으로 진행하는 속도, 이 각도가 사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사실 그 값은 비율이 더 중요해요. X 속도하고 Y 속도의 비율이 방향을 결정한다고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아무것도 설정을 안 해두면 저절로 00이 되니까 움직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공은 0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맨 구석에 처박히게 되는 거고요. 속도는 움직이지 않는 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이제 박스 컨테이너가 필요하죠. private 박스 컨테이너. 자, 그러면 6개 정해놓은 필드 변수는 다 이제 세팅이 됐고요.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속도를 지정해 주는 게 좋겠네. 그죠? 이걸 이제 자기가 볼 스스로 결정하면 돼요. 내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할 것인가. 처음에 시작할 때 어느 방향으로 할 건가 그런 것부터 정해주는 게 좋겠지. 그냥 임의로 정하면 됩니다. 내가 뭐라고 했나? 플러스 5, 2로 했네. 초기값은 플러스 5. 이 초기값은 2. 그럼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냐면 X축으로 5만큼, Y축으로 2만큼 하면 이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반대로 해야지. 이 방향으로. 1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설정을 해두고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할까? 컨스트럭터가 필요하겠네요. 그죠? 왜냐하면 이 값을 다 지정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public moving ball 일단 해두고요. 그럼 처음 위치는 외부에서 지정해 두게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아예 자기 위치, 자기 최초의 위치와 속도와 이 모든 것을 자기가 결정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내가 만들었을 때 프로그램은 속도는 자기가 결정하고 나머지 최초의 위치와 그 다음에 공의 크기와 이런 것들은 손님이 결정하게. 그 다음에 박스 오브젝트도 누가 만들어서 보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4개의 변수는 외부에서 지정해주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건 x는 int y, 그 다음에 int r, 그 다음에 box b. 그러면 요거를 받아다가 나란히 설정해주면 되겠죠? x 포스는 x, y 포스는 y, 그 다음에 radius는 r, 그 다음에 컨테이너는 b. 이렇게 하면 초기화 설정은 다 끝나죠? 그럼 자기가 움직이는 속도와 방향만 자기가 결정하고 초기 위치와 자기의 볼의 크기, 그 다음에 자기가 활동을 할 상자는 외부에서 지정해 줍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만들었고요. 이제 메소드가 몇 개가 있어야 될까? 설계도에 따르면 메소드가 중요한 메소드는 무브 메소드죠. 그 무브 메소드는 다음 시간에 연이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질문 있으면 하고요.